이번 시간은 청소년 지도 방법 원리 제5장 1회차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방법 원리는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유념하고 따라야 할 지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제각기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자는 항상 지도 방법의 기본적 원리를 지도 현장의 맥락에서 맞게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지도 방법의 참여의 원리, 현장학습의 원리, 문제해결의 원리, 심성개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들을 지도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 참여의 원리입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 참여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자율 참여가 해야만이 비로소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죠. 자율 참여는 그 원리가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 활동 참여의 주체가 되어 활동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스스로가 본인이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되면 보다 더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소년 활동은 효과를 증진할 뿐 아니라 향후에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동기가 되므로 청소년 지도 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중요하게 이 원리가 적용되고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과 참여중심 지도 방법은 청소년의 활동이 진정한 주인이 청소년에게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죠. 즉 공급자 중심이 구조화된 청소년 지도에서 그것이 아니라 주인은 수요자 중심이 유연한 청소년 지도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 자발성을 갖추고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능동적인 존재인 것이고 또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진화시켜 나가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서비스 기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율은 도대체 뭐냐? 자율 플러스 참여인데요. 자율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자율 플러스 참여라는 합성하죠. 자율과 참여가 합성되는데 이 자율이라는 의미는요. 문자 그대로 자기 규제 플러스 또는 자기 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청소년이 이성적인 사고에 기초해서 자신이 학습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며 자신이 선택할 행위를 자유의지에 따라서 의연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고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활동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역할을 부여받고 주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은 캔디에 의하면 세 가지 조건, 전제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학습 목적과 학습 계획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 이것이 문제였고요. 셋째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즉 많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텐데
이 대안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 넷째는 자신이 썼던 행위를 두려움없이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다섯째는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좌절, 참여와 중도 포기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억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는 자기 자신을 자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나요? 여섯 가지로 정정합니다. 그래서 캔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지도에서 자율이 난 청소년들이 이성적인 사고 기초에서 자신의 학습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내리고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행위를 자기 의지에 따라서 유연하게 실행하는 것이라고 정책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그럼 청소년 참여의 정의는 뭘까요? 자, 청소년 참여는요, 청소년들이 활동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역할을 부여받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갖다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참여는요, 정의는 학자마다 매우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공유라는 관점하고요, 하나는 의사결정 권한의 공유의 관점과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성인의 파트너십 형성의 관점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결정 권한의 공유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에 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과 성인의 파트너십 형성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권한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청소년과 성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청소년과 성인이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므로써 함께라고 권한을 함께 공유하죠.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은 상호간의 동등한 관계와 동등한 권한, 그리고 상호 존중의 기본 원칙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트가요, 청소년 참여 8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8개를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성인들을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아주 참여가 가장 낮은 단계죠. 그래서 어른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주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 다음엔 장식처럼 동원되는 단계입니다. 성인들이 주도하는 것이고요. 또 청소년들도 동원돼서 같이 움직이게 하고 운영되지만은 그 사안에 대해서 청소년들 이해가 적죠. 그리고 조직화 과정도 참여가 없이 성인들이 청소년이 주도하는 것처럼 꾸미지는 않지만 청소년을 이해하는 단계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명목적으로 참여한다는 단계는 성인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제에 대한 선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기회가 없는 이런 명목적인 단계라는 뜻이고요. 다음에는 성인들이 지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물론 성인들이 주도로 운영하지만 청소년들은 그 의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왜 의사결정되는지를 이해해서 이후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서는요, 성인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성인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운영하지만요. 청소년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청소년들이 그 어떤 조사 목적을 이해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등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성인 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진정한 참여가 시작되는 6단계에서는 성인들이 주도하기도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청소년들이 주도하고 청소년들이 감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라면은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참여 없이 자신들의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운영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나 실제에서는 청소년들이 뭐 놀이 세계를 제외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단계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 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청소년 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로서 실제로 매우 드물죠. 왜냐하면요. 어른들이 청소년의 특별한 관심에 대한 이해나 적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언된 단계의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년 참여 8개가 우리가 성인들이 이용하는 단계, 낮은 수준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높은 단계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자율참여의 의의입니다. 자,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서 강조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은요. 청소년들 활동이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참여하고 새로운 경험을 새롭게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하면서 또 자신이 체험을 공유하고요. 새롭게 그 조직해서 내면화, 일반화 시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프로그램 특성상요.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 자신이 주체적인 역할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요. 청소년들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동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자율 참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경험하게 될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갖게 될 때 최고의 자율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찜매만에 의하면요.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것이 자기 규제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학습자에게 자신이 학습에 참여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습 동기와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학습 동기는 학습자의 학습 목적이나 자기 효능감 그리고 가치 등에 의해 발생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습자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습 방법과 관련된 것이죠. 학습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자기 규제자 학습자는 자신이 계획한 학습 방법에 보다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학습자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학습 행위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 수행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래서 자신이 학습행위 결과를 스스로 인식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학습자에게
자신의 학습 환경을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되는 것으로서요.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학습 환경을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요.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청소년 참여는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자 모두가 제안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각각의 기여를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요? 청소년 지도 참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 파트너십은요.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문제나 자신들의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들과 완전하게 파트너십의 관계를 갖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청소년이 스스로 갖게 될 때 최고의 자유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유 참여 상태는요. 청소년들의 모든 권한과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청소년 자율 참여를 촉진을 위해서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우선 청소년 자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 기획자,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자 등이 관여할 수가 있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자율 참여 촉진 참여. 어떻게 청소년들이 자율 참여 의의를 촉진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가 모두 이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때 청소년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9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고 일관성 있고 현실적이게 하고요. 또 청소년들이 활동 참여를 격려하며 활동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활동 과제를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간에 상호 존중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요. 성공적인 활동 수행을 청소년 자신이 능력, 노력, 지식에 기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필요할 경우 건설적인 비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청소년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 간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아까 제가 청소년 자율 방법에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기획자, 지도자, 평가자, 대표단, 자문위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렇게 각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청소년 참여의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현장 학습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현장 학습이라고 했는데 현장 학습은 우리가 기존의 우리 교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교사 중심의 교실로부터 벗어나서 현장 1위 체험 활동을 중시하는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이는 정보 중심이 다변화되고 있고요. 가족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학습자들의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할수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은요. 특히 청소년 활동과 같이 현장 탐사 및 현장 활동을 통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시는데요. 이는 환경과 직접 접촉하여 생생한 교감을 함으로써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지식과 정보 전달 위주의 아주 단순한 교육이죠. 이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습도 실전 방식을 습득해서 동시에 환경 감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체험 학습은요.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또 사람의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또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장학습과 체험학습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바로 현장학습 플러스 체험학습이라는 두 가지가 통합된 단어이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그럼 현장학습의 도대체 목적은 뭘까요? 현장학습의 목적은요.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일으켜서 학습 효과를 높이죠. 그리고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실 그리고 현상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현장학습의 목적은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왜? 논리적인 사실과 현상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은 직접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갖다 본인들이 체득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 현장학습의 특징은 뭘까요? 현장학습의 특징은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죠.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찰해서요.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자주적인 학습 태도를 고친다. 또 생생한 현장에서 폭넓은 경험을 함으로써 사회적 태도나 능력을 육성하고 또 사회인으로서의 행동 양식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실제 체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자신이 주변 환경을 통찰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탐구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또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회, 실에 평가하고 재반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접하고 지식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율적으로 참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되죠. 소집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 학습을 통해서 협동심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현장학습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학습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수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학습은요. 현장학습 계획할 때 먼저 장소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를 엮고 선정하여서 사전에 이곳을 답사하고 또 답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석해서 이 장소의 선정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장소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 설정에서부터 장소 선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협의에 결정할 수 있도록 교수가 충분한 자료의 제공과 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학생들이 문제해결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소 선정에 있어 고려할 일반적인 사항은 이런 것들이죠. 현장학습 목표 달성에 위하여 적합한가? 어디가? 장소가. 그리고 이 장소가 학교, 학년 또는 과목의 교육 목표에 적합한가? 과목과 연계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지금 우리가 과목에 공부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현장을 갖다 얘기한다면 그 역사적인 장소를 택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또 어떠한 우리가 생태계를 연구한다면 그 생태계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성과 문제가 없는가? 시기적으로 하는 것인가? 학생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이 중요하죠. 계획 수립은 현장 수립 성패를 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죠. 우선 청소년들이 요구를 수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그 프로그램의 장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 전략과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현장 지리적인 특성, 활동 기간, 학생들의 연령이나 성별 등을 고려해서 학교나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기본적인 활동 지침이나 내용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수립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협의회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 분석을 실시하죠. 그래서 이용 가능한 목록을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현장 학습에 관련된 문헌을 조사 또는 활동 집단을 조직하고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분담하는 역할과 사전 분석 및 촉진을 하고요. 담당자 전원 사전 연습 및 협의를 실시하고요. 활동 후 평가와 보고서 작성 및 협의 실시를 통해서 활동의 길잡이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안전관리입니다. 자, 현장 학습 일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주도 면밀한 준비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서 그 방지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 상태를 점검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사진도 지도하고요. 위험 장소 취득을 금할 경우에 사전에 로프와 적금을 금지하는 표시 등을 가지고 가서 표시해야 되겠죠. 사전에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관한 주의 및 가정통신문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사용할 기재 및 기재들을 점검하고 손질합니다. 자, 만약에 어느 우리가 저수지라든가 또는 강을 갖다 이용한다 할 때는 안전을 위한 보드 같은 것이 준비돼야 되겠죠. 자, 긴급 사태를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현장 관리자와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를 주고요. 그 청소년 것은 반드시 청소년 지도자가 있어야 안전 관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장 학습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